자, 계속해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3회차 1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는 겁니다. 11번 학교 운영 방식 중에서 교과 교실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학교 운영 방식에서 교과 교실형이에요. 자, 종합교실형과 교과 교실형을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항상 뭐 우리 범위에서는 이렇게 뭐 복잡한 거 안 나와요. 똑같은 것들이 계속 매번 나옵니다. 자, 운영 방식 중에서 교과 교실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옳지 않은 것은 이네요. 교과 교실형은 뭐라고 했습니까? 교과목에 따라서 과목별로 교실이 다 있어요. 근데 일반 교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교실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복잡합니다. 소지품 넣을 때도 필요하고요. 락카 같은 것이 또 필요하겠죠. 자, 1번 보면 일반 교실 수가 학급 수와 동일하다. 일반 교실 수와 학급 수가 동일하다? 아, 이상하네요. 뭐가요? 일반 교실 자체가 없잖아요. 뭐가요? 종합 교실형이요. 그죠? 교과 교실형이요. 그 종합 교실형 형태일 경우에는 일반 교실이 있기 때문에 학급 수와 일치해야 돼요. 교실 수는. 그런데 교과 교실형일 경우에는 필요가 없죠. 아예 일반 교실은 없어요. 따라서 일반 교실 수가 학급 수와 동일하다는 것은 이것은 종합 교실형 형태의 설명인 거고 교과 교실형 형태와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답은 그대로 그냥 1번이에요. 1번. 답 나왔습니다. 나머지 볼게요. 2번. 학생의 동선 처리에 주의해야 된다. 자, 학생들이 움직이는 빈도가 높아져요. 예를 들어서 1시간짜리 다 수업이다. 뭐 국어 수업도 1시간짜리고 수학 수업도 1시간짜리고 미술 수업도 1시간짜리고 다 영어 수업도 1시간이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1시간 끝나고 다른 방으로 옮겨야 돼요. 국어 수업 했을 때 국어실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음악 수업이면 그다음 음악실에서 또 수업하고, 영어 수업이면 그 다음 시간에 또 움직여야 돼요. 하루에 뭐 몇 번씩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동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따라서 이동이 빈번하다 보면은 학생에 대한 동선의 처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교과 교실의 형태고요. 자, 세 번째는 학생 개인 물품의 보관 장소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자기 교실이 있다. 나는 1학년 일반인데 1학년 일반 교실이 있다. 자기 책상이 있으니까 그 밑에 책을 넣어놓잖아요. 그 뒤에 별도로 뭐 보관함 같은 것도 있으니까 거기다 두면 됩니다. 그런데 교과 교실형은 자기 교실이 없어요. 따라서 복도에 쭉 락카 같은 걸 놔야 돼요. 락카도 크게 주지 않으면 조금은 물건 몇 개 놔도 꽉 차요. 그러니까 학생 개인 물품에 대한 보관 장소를 복도에다가 쭉 놓음으로써 통행에 방해가 돼도 안 되고, 또 복도에 놓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별도로 뭐 홈룸 같은 데라든가 락카 같은 거를 락카실을 따로 두지 않으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것도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각 교과 전문의 교실이 주어지므로, 그래서 교과 교실이에요. 교과목 별로 교실을 마련하니까요. 시설의 질이 높아진다. 시설의 질도 높아지고 또 뭐가 높아져요? 교육의 질도 높아집니다. 교육의 질적인 수준도 높아져요. 답은 1번이었고요. 이 학교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는 뭐 항상 나와요. 항상 매 시험에 나옵니다. 매 시험에 나오니까요. 잘 읽어두셔야 됩니다. 12번 문제 보기로 할게요. 사무소 건축의 코어의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어요. 이번에는 옳은 것을 물었어요. 자, 코어는 뭡니까? 코어는 중심, 핵 이런 뜻이 되겠고요. 코어는 사무소 건축에서 이 계단실, 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아놓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렇게 건물이 큼지막한 게 있다. 그럴 때 가운데 코어를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안에는 이렇게 계단실도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이렇게 화장실도 있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중심에다가 이렇게 코어를 두고 나머지 공간들은 여유있게 사무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실이 있고 가운데에다가 중심에다가 코어를 두면은 중심 코어 형태가 되겠고요. 긴 건물이다, 이렇게 긴 건물이 있다 그러면 코어 여기다 두고 이쪽에도 코어 뒀다 라고 할 때는 양쪽에 뒀으니까 양단 코어가 됩니다. 그리고 상공간 있을 때 별도로 코어를 빼놨어요. 이렇게 독립된 거예요. 외부에 있으니까 외코어 또는 외부 코어가 됩니다. 또는 독립 코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약간 긴데 크지 않은 건물이다 할 때는 이렇게 한쪽에다가 코어를 쭉 배치했어요. 중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편심 코어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을 보면요, 문제에 또 등장하는 거, 중심 코어 같은 경우는 고층이 적당합니다. 고층 높을 때. 그리고 이렇게 양쪽에 코어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사람은 일로 피신해도 되고 일로 피신 또는偏안해도 되겠죠. 따라서 양쪽으로 가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피난에 유리하다. 피난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양단 코어는. 그다음에 독립 코어 같은 경우에는 코어가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균일한 아주 조용한 뭐 엘리베이터도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는 게 들리지 않잖아요. 떨어졌으니까요. 따라서 이것은 독립성이 좋아요. 균질한 사무 공간도 좋고 독립성이 있는 사무 공간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밖으로 나와서 브리지를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피난 불리하고요. 그 다음에 설비도 불리합니다. 피난이라든가 설비가 불리해요. 그다음 편신코어 같은 경우는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소규모의 적당이에요. 소규모의 적당한 것이고, 그리고 물론 이것도 균질한 사무 공간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 특성이 있다. 그래서 코어에 대한 부분은 상시 나와주니까 잘 보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코어에 대한 계획은 언제든지 나와요. 언제든지. 자,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안 지워집니다. 슬프네요. 자, 그리고 문제를 보기로 할게요. 1번.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외 코어 또는 외부 코어는 방지상 가장 유리한 형식이다. 이거 길어졌네요. 이거 설명해야 되네. 외부 코어는 방지상 가장 유리하다. 재난이 닥쳤을 때 피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유리한 형식, 양쪽으로 피난을 하는 저기 그랬더니 양단 코어가 되겠죠. 양단 코어 형식이 가장 방지에 유리하다. 근데 외부 코어라 했으니까 이것은 옳지 않고요. 2번은 편신 코어 형태는 바닥이 큰 경우에 적합하다. 편신 코어는 이 아래쪽에 그린 것들 있죠? 규모가 작을 경우에 소규모에 적합하다는 거예요. 바닥 면적이 클 경우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그럼 바닥 면적이 클 경우는 무엇이 적당하냐라는 거예요. 중심 코어라든가 또는 약간 뭐 길쭉하게 계기됐다 할 때는 양단 코어가 훨씬 유리합니다. 바닥 면적이 편신 코어는 작을 경우에 유리하고요. 다음 세 번째, 중심 코어 형태는 사무소 건축이 외관이 획일적으로 되기 쉽다. 자, 가운데에 코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곽으로 해서 사무 공간을 만들어 준 거예요. 코어가 있으니까 코어는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면상으로 볼 때는 인면은 코어 부분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높은 빌딩 보면은 밖에 계단실 있고 이런 거 안 보이죠? 조그만 건물은 밖에 계단실도 보이는데 높은 빌딩이다 라고 했더니 계단실 안 보여요. 그래서 외관이 좀 밋밋할 수가 있어요. 획일적이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물론 고층이라고 그래서 꼭 중심 코어만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구조적인 안정성 때문에 많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심 코어 같은 경우에는 코어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외관적으로 볼 때는 외관은 좀 단순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맞는 것은 얘네요. 사무소 코어에서 그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 중심 코어는 사무소 건축에서 높은 고층에 적당하면서도 코어가 내부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는 좀 획일적이기 쉬운 그런 건축이다라는 거예요. 답 3번입니다. 4번. 양단 코어 형태는 코어의 위치를 사무소 평면상의 어느 한쪽에 편중해서, 즉 양쪽으로 이렇게 편집하는 거죠. 분산시켜 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양단 코어예요. 따라서 코어의 위치를 사무소 평면의 어느 한쪽에, 아이고 한쪽이네요. 뭐죠? 양쪽에, 한쪽이 아니라 양쪽에 배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어의 위치를 사무소 평면상의 한쪽에 위치한 거다라고 하면 한쪽에 위치했으니까 중심이 한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무슨 코어예요? 편신 코어가 되겠죠. 이 4번은 편신 코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코어 형식도 매번 나오는 거예요. 11번 문제처럼 학교의 운영 방식도 매번 나오지만 사무소 건축에서 이 코어도 많이 매번 나오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정도만 정리해도 돼요. 그럼 다 풀 수 있어요. 자, 13번 문제. 사무소 건축의 실단위 계획 중에서 개실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어요. 개실 시스템과 그 다음에 개방식 두 가지를 주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외에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개실 시스템은 사무소를 복도를 쭉 따라가다 보면 칼이 다 나눠져 있어요. 각 방별로 조그만 방들이 여러 개가 있는 그런 경우 개실이고요. 근데 넓은 사무실에 갔어요. 코어에서 내려서 엘리베이터 내려서 문을 열더니 쫙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위에 편말이 붙어가지고 무슨 부서 또는 무슨 팀 있죠? 뻥 뚫려가지고 그것이 개방식이에요. 그래서 개방식일 때는 공간을 좀 더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는 있어요. 물론 서열식으로 배치할 때는 조금 애매하지만은
서열식으로 배치했을 때 딱딱한 그런 감을 주기 때문에 이 개방식 배치 일종으로서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을 하면서 조금 여유를 주는 작업의 흐름에 따라서 하는 게 오피스 랜드스케이핑이에요. 근데 게시 시스템에 비해서 개방식은 어쨌든 문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벽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단점이라는 건 소음이 나면 시끄럽죠. 게시 시스템은 방마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 조그만 방들에 팀이 들어가든 또는 개인 사장님이 들어가든 이렇게 나눠진 것이 게시 시스템이에요. 게시 시스템으로 계획을 하게 되면 방이 나눠지기 때문에 소음, 독립성 이런 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만큼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 단점이 가지고 있다는 거. 자,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적인 환경 조절이 용이하다. 각 방마다 환경 조절하는 게 좋아요. 내 방에 팀이 한 4명 있다. 팀한테 물어보는 거지, 4명한테. 여기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 틀까? 너무 추우니까는 뭐, 한번 해볼까? 오케이.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넓은 그런 오픈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그런 개방식 배치 같은 경우에는 한 100명이 근무한다. 100명한테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난방 또는 냉방 한다고 빨리 시원하거나 빨리 따뜻해지지도 않아요. 이게 불리해요. 그 환경 조절적인 측면에서는 게시 시스템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환경 조절이 용이합니다. 게시기 맞고요. 두 번째, 소음이 많고 독립성이 결여된다. 소음은요. 조그만 방들이 나있어. 내가 혼자 있다 할 때는 내가 혼자서 이야기를 하든 전화를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옆에 방이에요. 그런데 넓게 오픈된 개방식은 내가 전화하면 옆에서 다 들려요. 속아요. 회의한다 할 때 회의소에서 다 들리고 회의실 마련하지 않으면 그러다 보니까 개방식일 경우에는 개방식 시스템은 소음이 많고 독립성이 결여되는데 게시 시스템은 그렇지 않다. 요거는 소음이 많고 독립성이 결여된다라는 설명은 개방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게시 시스템은 소음도 적고 독립성도 증대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답은 얘네요. 틀린 것은. 자, 3번 방 깊이에는 변화를 줄 수가 없다. 이게 방을 복도를 쭉 따라가면서 격벽, 간막이 벽을 털면 길이는 변화할 수 있어요. 근데 깊이 방향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깊이에는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길이에는 변화할 수가 있고요. 길이는. 네 번째, 개방식 배치에 비해서 공사비가 높다. 자, 개방식에 비해서 공사비가 높다.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벽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럼 벽 면적도 늘어나지만 벽에 대한 벽량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공사비가 증대해요. 에어컨 둔다 할 때 시스템 에어컨을 각 방마다 여러 개 둬야 됩니다. 그죠? 이러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요. 면적도 그만큼 줄어들고 유효 면적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개방식 배치에 비해서 공사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에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정리해야 됩니다. 꼭 이것도 게시 시스템은 환경 조절도 용이하고 소음은 줄어들고 독립성은 증대됩니다. 그리고 깊이에는 변화를 줄 수 없습니다. 근데 길이에는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방식 배치에 비해서는 공사비는 높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13번에는 2번이었고요. 14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일반적인 주택의 부엌에서 냉장고, 개수대, 레인지를 연결하는 작업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합으로 가장 적정한 것은 했어요. 냉장고와 개수대와 그 다음에 레인지를 했어요. 레인지가 뭐예요?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레인지예요. 그것이. 이 레인지는 요리를 이제 가열을 해서 하는 데고요. 가열하기 위해서는 씻어야 돼요. 씻는 게 개수되고 씻으려면 뭔가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대가 있는 거예요. 그 준비대가 바로 냉장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다, 씻는다, 조리한다. 이 세 가지가 작업 삼각형이에요. 이 작업 삼각형의 길이는 길면 길수록 좋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짧았으면 좋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부엌의 규모를 조그맣게 된다? 그건 아닙니다. 적정한 수준에서요. 그래서 2.4, 2.5, 2.6 그 이상이면 되면 되겠고 3.5 정도 4m까지도 가도 상관없어요. 통상 이제 2.4m에서 3.5, 3.6m까지 하는 게 적당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더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대규모 주택은요 6m 넘어갈 수도 있어요. 소규모 주택은 한 2m나 3m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미터 딱 고정시켜 놓지는 않아요. 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일자형으로 했을 때는 소규모는 2.4m에서 3.3 되고요. 중규모부터는 이제 일자라든가 일자 긴 거 또는 기역자라든가 디귿자로 갈 때는 3.3m부터 쭉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아일랜드 형식이라든가 또는 디귿자 형태를 쭉 길게 가는 그런 형식에서 6m가 넘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개념을 붙잡아 둡니다. 자, 그래서 이런 냉장고, 개수대, 레인지를 연결하는 작업 삼각형의 길이는
합이죠. 세 변의 합은 적정한 수준으로 볼 때는 2.5m는 좀 작아요. 그러니까 소규모 주택이에요. 2.5m 하려면 여기서 깔짝깔짝거려야 돼요. 왔다 갔다 왔다. 너무 적죠. 그리고 5m 정도, 범위로 보면 3.3 내지 한 6m 또는 6.6m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요 6m 내로 들어오면서 3m가 넘어가는 수준으로 간다면은 3m대에 가까우면 좀 좁은 6m까지 간다면 좀 넓은 부엌이 됩니다. 7m, 8m, 9m 들어가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5m가 적정하게 한 3m에서 5m 사이에 들어오니까 이것이 적정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잘 안 나오는 유형의 문제인데 이번에 나왔습니다. 7.2라든가 8.8은 너무 길고 2.5는 너무 짧고, 그래서 답은 여기서 5m다.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냉장고와 개수대와 가열대 연결한 작업 삼각형이 있고 통상 3.3 내지 6.6m 정도의 길이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자형일 때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반드시 기역자일 필요는 없지만은 효율적이다라는 거예요. 1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한식주택은 좌식의 특징, 양식의 주택은 입식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렇죠? 한식주택은 우리 이제 바닥에서 앉아서 생활하니까 좌식 생활하는 그런 이제 그 집이에요. 그리고 겨울철에 난방이 바닥이 되니까 소파 있어도 바닥에 앉는 게 우리는 편합니다. 이게 좌식 생활이에요. 좌식 기본이고. 그 다음에 양식 주택은 입식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소파 있으면은 그냥 땅바닥에 앉는 것보다 소파에 앉는 게 편하잖아요. 그리고 바닥에 이불 깔고 자는 것보다는 침대에서 그냥 쓱 누워 자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바닥에 난방이 되는 좌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입식 생활을 도입을 한 겁니다. 왜 도입할까요? 좀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따라서 우리의 주택은 지금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식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양식주택을 도입한 형태로 주로 활용을 합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편리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난방 방식으로 인해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좌식을 기본으로 하는 건 무조건 난방을 바닥 난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좌식 난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의자를 놓던 뭐 식탁을 놓던 뭐 침대를 놓던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식은 좌식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양식주택은 입식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좌식 기본으로 입식을 도입하는 형태로서 편리성을 도모하는데, 그때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는 거예요. 왜 좌식 생활을 우린 기본으로 할까요? 난방 때문에 그러죠. 그럼 답은 어디 있어요? 2번이네요. 난방 방식으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우린 좌식 생활을 기본으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입식을 도입한다, 이런 방식. 이건 뭐 어렵지는 않은 문제네요. 굉장히 쉬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헷갈린 거죠. 헷갈린 거 너무 많이 생각하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알아두실 문제입니다. 자, 15번 문제였고요. 16번 문제 보기로 할게요. 상점 계획에서 파사드 구성에 요구되는 5가지 광고 요소 AIDMA 법칙이라고 합니다. AIDMA 법칙은 외워야 됩니다. AIDMA 법칙인데 AIDMA에서 A는 attention이에요. 일단은 상점에 갈 때 주의를 끌어야 돼요. 새로 오픈하는 가게가 있다 때 뭐 쿵짝쿵짝쿵짝하고 네 오늘부터 뭐 3일 동안 폭탄 세일 90% 세일합니다. 루루루 가잖아요. 그리고 세일 기간이 지나서 한동안은 사람이 있다가 한 달 정도 지나면 사람이 없지요. 세일 안 해주니까 가격 올리고. 자, 어쨌든 이 주의를 끌어야 됩니다. 상점에 들어가는데 칙칙하고 내부가 어둡고 이러면 안 들어가요. 반짝반짝 해야 됩니다. 간판도 번쩍번쩍하고. 그래서 이렇게 주의를 끄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상점을 상점 원초에서 계획을 할 때는 전면을 그렇게 주의를 끌 수 있도록 하고, 이게 광고에서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I예요. AI니까 A는 attention이에요. 주의를 끌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nterest예요. AI니까 interest예요. 흥미를 주라는 거예요. 흥미로워야 됩니다. 재밌어야 돼요. 또는 내부에 야 저 애들은 뭐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interest예요. 이거 흥미예요.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D, desire, 욕망이에요. 이거 보니까 주의도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문도 안 열리고 뭔가 깨름직해요. 들어가면 저거 뭐 거시기 할 것 같아. 느낌이 좀 그래. 욕망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욕망이 있어야 됩니다. 들어가고자 하는 욕구를 발휘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분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좀 멋진 그런 키 크고 잘생긴 친구들이 와서 딱 아르바이트 해주고, 뭐 그런 서비스도 만점으로 해주고요. 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갈 때 냄새나고 칙칙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AITM 메모리,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내가 옷을 사지 않아도, 또는 오늘 여기서 뭔가 쇼핑을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한 번 더 와야지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강렬한 인상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 욕구를
줬으면은 기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가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게끔 하라. 다음에 또 올 수 있게. 그리고 AIDM A네요. 맨 마지막으로 액션이에요. 활동하게끔. 저 들어오게끔 해야 돼요. 뭐 기억만 하면 뭐래요. 어서 시작하고. 그래서 뭐예요? 폭탄 세일 막 문자 오잖아요. 오늘부터 뭐 3일 동안 세일하고 광고 막 하잖아요. 인터넷에서. 그런 것들이 바로 어서 오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광고 5가지 요소예요. 그래서 상점을 계획을 할 때 상점 파사드를 계획하는 5가지 요소는 AIDMA다. 그래서 AIDMA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Attention, Interest, Desire, Memory, Action 5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은요. 1. Attention, 주의를 끌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Interest, 흥미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Desire, 욕망을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Moment가 아니라 Memory, 기억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답은 4번, 속하지 않는 것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주택계획에서 거실은 분리하며 주방과 식당이 공용으로 구성된 소규모 형식은 거실은 분리한다고 했어요. 거실을 분리한다고 했으면은 거실은 동떨어진 거예요. 거실은 뭐예요? L죠, L. 그래서 거실은 L이고, 그 다음에 주방과 식당이 공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거실은 따로 이렇게 마련을 해두고, 리빙룸은 따로 마련해 두고요. 그 다음에 주방과 식당 있고, 주방이 있고 식당은 교명한 데 있어요. 주방이 있고, 주방은 뭐예요? 주방은 뭐죠? 키친입니다. 키친. 그 다음에 식당은 뭐죠? 다이닝룸에서 D. K하고 D는, 또는 D하고 K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L 플러스 D K 형식 이렇게 됩니다. L 플러스 DK 형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통상.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묻는 것이 거실은 분리를 하고 일단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주방과 식당이 공용으로 구성되니까 L 플러스 D K 형식을 하면 돼요. K 형식. 그러니까 여기서는 L은 LDK 형식하면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거기 4항에 있는 거는 LDK 형식은 하나의 공간 안에 리빙룸, 다이닝룸, 캐친이 같이 있는 것이고, 이건 떨어져 있으니까 L을 안 써줘도 그냥 됩니다. 이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침실이 3개, 그 다음 거실 따로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DK 형식이다라고 할 때는 3L 플러스 DK 형식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K형은 그냥 이거는 키친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DK 형식은 다이닝 키친이에요. 식사실과 키친이 같이 있는 거예요. 부엌이 같이 있는 거예요. 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왜? 주방과 식당이 공용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DK 형식, 이건 DK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LD 형식이라는 것은 거실과 그 다음에 다이닝룸, 거실과 식사실이 같이 있는 형식이에요. 그리고 별도로 부엌이 분리될 수 있겠죠. 그건 뭐 다른 얘기. LDK 형식은 거실과 식당과 주방이 같이 있는 경우에요. 소규모의 적당한 거. 답은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되겠네요. 2번. 왜요? 왜 거실이 없어요? 거실은 따로 써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을 구별할 때 LDK를 붙여서 쓰게 되면 방 하나로 있는 거고, L 플러스 DK 형식은 거실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식사실과 부엌은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분리되어 있다. 거실 따로, 식사실 따로, 주방 따로 있다는 뭘까요? L 플러스 D 플러스 K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플러스가 안 나와 있으니까 DK 형식만 찾으면 됩니다. 합쳐져 있는 것만 찾으면 돼요. 답은 2번이었고요. 18번 문제 다음 중 단독주택에서 현관의 위치 결정에 가장 주된 영향을 끼치는 것은 현관의 위치 결정이에요. 현관은요, 현관에서 이렇게 누워 잠자든가 이러지 않죠. 누워 잠자는 데는 뭐 거실에 잘 수도 있고요, 또 침실에 잘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식사실 같은 햇빛 잘 들어오니까 남향이면 참 좋고요. 거실도 남향이면 좋아요. 햇빛 잘 들어야 되니까. 그치? 당연한 거죠. 침실도 남향이면 좋아요. 뭐 동향에도 상관없고요. 근데 거실도 북쪽, 예를 들어 침실도 북쪽이면 햇빛 안 들어오잖아요. 하루 종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향에 대한 문제에서는요, 향은 그 실에서 무슨 행동을,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꼭 향을 유의해야 되는 경우에는 뭐 거실, 침실 이런 것들이 있고, 식사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관은 자는 데가 아니에요. 왜? 계단실 자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관이나 계단실은 어떤 매개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냥 뭐 북쪽에 있어도 되고, 남쪽에 있어도 되고, 서쪽에 있어도 되고, 동쪽에 있어도 되고, 뭐가요? 현관이요. 뭐가요? 또 계단 이런 것들은 상관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현관의 위치 결정에서 주된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럼 방이 말고, 예를 들어서 남향이든 북향이든 상관없지 않냐. 그럼 뭐가 중요하냐? 뭐예요? 도로에서부터
들어올 때 대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대문으로 들어왔을 때 마당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단독주택 계획 때. 그러면은 대문에서부터 가까운 곳에 현관의 위치가 있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잖아요. 현관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대문으로 올 때 한 바퀴 삥 돌아서 들어오면은 그건 좋지 않아요. 따라서 가급적이면은 도로의 그런 거리가, 도로에서부터 대문으로 왔을 때 거리가 가깝게 설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위치도 좀 잘 보여야 되고요. 따라서 현관의 위치를 결정할 때 가장 주된 요소는, 현관의 위치 결정의 주된 결정 요소는 도로와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도로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접근을 해서 들어와서 우리 그 마당을 통해서 들어온다라든가 이렇게 들어올 것이냐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의 관계, 도로의 위치라든가 도로의 관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주된 영향을 끼치는 건 방위 영향 특별히 없습니다. 건폐율 특별히 영향 없어요. 여기서는 대지의 면적 특별히 영향 없겠죠. 도로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도로와의 관계를 제일 우선해서 현관의 위치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관의 위치는 방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어떤 옛날 책에서는요, 현관의 위치는 방위에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경우에는 현관의 위치, 현관만 얘기하면 안 돼요. 만약에 방위랑 연결하려면 현관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현관으로부터 들어와서 홀을 통해서 거실로 갈 때 이것이 아주 짧게 내부에서 동선을 연결할 때는, 그때는 현관이 거실과 가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실은 남쪽에 있고 현관은 북쪽에 있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같이 남쪽에 있든지 동쪽이나 서쪽에 있든지 이렇게 가까이 배치되면 좀 관계되는 거죠. 근데 그건 현관 자체의 방해는 아니잖아요. 옛날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깔끔하게 정리해두면 됩니다. 현관의 위치는 도로의 관계에서 결정이 되는 게 제일 먼저다, 우선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계획을 할 때 꼭 가깝게 위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로가 북쪽이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건물이 예를 들어 도로가 북쪽이고 건물이 그러면 남향으로 향하기 위해서 도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쪽으로 보기 하기 위해서 도로 반대편으로 해서 거실을 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럴 땐 삥 돌아올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거실을 들어오게 해서 그냥 북쪽에서 들어와서 그냥 남쪽 현관 거실 쪽으로 쭉 따라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계획에 대한 방법이지만은 어쨌든 최우선 순위는 도로와의 관계다. 19번 문제, 쇼핑센터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어요. 쇼핑센터를 구성하는 요인들이 있고, 쇼핑센터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슈퍼마켓도 있고요. 좀 더 큰 마트도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마트, 무슨 뭘 해야, 그러니까 무슨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쇼핑몰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은 외국의 명품 파는 그런 이천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쇼핑몰 같은 게 있고, 또 서울에 코엑스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형식도 있어요. 아주 작은 상점부터 상점이 좀 커지게 되면은 그런 슈퍼마켓도 있고, 슈퍼마켓이 더 커져서 큰 마켓도 있고, 그 다음에 옷 같은 거 판다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그 지방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서울에서라든가 아니면 도심지에서 이렇게 나갈 때 보면은 거기 입구에 여러 옷가게들이 건물에 여러 개 뭉쳐가지고 있는 데 있잖아요. 골프옷도 팔고 스포츠웨어도 팔고 명품도 팔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들 하면 몰이라는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쇼핑몰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쇼핑에 대한 그런 그 계획이 이제 쓰게 되는데, 그때 여기서는 이제 쇼핑센터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인데, 실제로는 쇼핑몰이라고 표현을 사실 해줬어야 돼요. 문제에서는요. 쇼핑센터 하게 되면요, 동네는 큰 슈퍼마켓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걸 고를 때는 거기에 이런 것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문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줬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네요. 자, 그래서 볼게요. 쇼핑몰이라고 보시고 그냥 문제를 풀면 훨씬 편합니다. 쇼핑몰일 때 몰은 고객의 주 보행 동선이에요. 그러니까 동선을 쭉 따라가면서 상점들이 쫙 양옆에 있잖아요. 콜렉스몰 같은 데 가면요, 지하에 가면은 이제 그리고 이처럼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자체가 몰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고 좀 넓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코트에서 몰과 코트는 같이 계획이 됩니다. 폭은 6m고 길이가 240m 이내로 해서 계획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다닥다닥 상점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주 보행 노선인 몰에서부터 상점으로 들어가서 옷을 사거나 사면 돼요. 먹어도 돼요. 음식점이 사면. 그리고 쭉 끝에까지 따라가면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핵상점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또 내가 차를 가져갔다 할 때 주차하는 공간이라든가 또 관리를 위한 공간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쇼핑몰을 구성하는 요소예요. 5가지 요소를 내라라면은 몰, 그 다음에 코트, 그 다음에 핵상점, 그 다음에 전문점 또는 단일상점, 몰에 면하고 있는 관리를 위한 공간, 이렇게 5가지 얘기하면 됩니다. 볼게요. 1번에 보면은 핵점포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핵점포가 백화점 같은 거예요, 백화점. 그 다음에 몰은 고객의 주 보행도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터미널 아니에요. 터미널하고 같이 있는 것은요, 터미널, 백화점 이런 것들일 경우에는 뭐 함께 있어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쇼핑센터를 구성하는 자체에 터미널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네요. 그다음에 네 번째 전문점, 단일상점이에요. 이 쇼핑몰에 면해가지고 있는 이런 단일상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속하지 않는 구성 요소는 3번 터미널이었습니다. 터미널은 터미널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계될 것이고 굳이 뭐 쇼핑센터 안에 들일 일이 없어요. 어쩌다가 있어요. 어쩌다가 뭐가 있냐면은 쇼핑몰을 구성을 하다 보면은 그 쇼핑몰이 뭐 공항이 있을 수도 있고요. 철도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쇼핑몰에서 철도역 쪽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해서 개찰군을 만든다라든가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같이 뭐 계획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쇼핑몰을 구성하려고 그러는데 또는 쇼핑센터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터미널이 꼭 있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앞에 버스 정류장만 있으면 되는 거죠. 뭐 택시 정류장하고 이런 정도로 수준으로 이해를 해본다면은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쇼핑몰 구성에 대한 부분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것도 자주 등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쇼핑몰 또는 쇼핑센터, 쇼핑몰이라고 나와야 돼요. 몰 기회. 몰은 고객의 주 보행 동선이다. 첫 번째, 휴식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코트도 계획될 수 있다는데 코트는 약간 넓은 공간, 그리고 20-30m마다 한 번씩 이렇게 줘가지고 이벤트 줄 수도 있는 그런 공간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몰에는 항상 그 단일상점들이 모여있다. 단일상점 또는 전문점이 있고요. 전문점에서는 음식점도 있고 뭐 모자 가게, 옷가게 있는데 그 하나만 팔잖아요, 상품. 그리고 쭉 끝으로 가면은 핵상점이라는 게 있어요. 네 번째 핵상점이에요. 전문점들이 쫙 모여있는 이렇게 뭐 백화점처럼 딱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를 위한 공간이라든가 뭐 주차장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이런 공간. 이 5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는 게 쇼핑몰에 대한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자, 19번이었고요. 그 다음 20번 문제. 유니버설 스페이스 설계 이론을 주창한 건축가였어요. 유니버설 스페이스는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보편적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니버설 디자인이, 유니버설 스페이스는 보편적 공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죠? 이거 설계를 할 때, 설계하는 교수님들께서 가끔씩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아니시면은, 아닌데 대부분 잘 못 들어봤다 그러더라고요. 유니버설 스페이스는 이제 근대 건축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그런 논리예요. 논리 어떻게 보면은 옛날로 본다면은 꼭 방이 있으면 그 방에서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위해서 방을 다 잘라내고 구성을 해야 돼요. 쓰든 안 쓰든. 근데 근대 건축에서는 그런 불필요한 방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약간 넓은 공간을 주면서 또는 어떤 방에 대해서 규정을 하지 않아요. 들어와서 생활하는 사람이 또는 들어와서 자기가 점유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공간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룸처럼 넓은 데라든가 아니면 사무실처럼 뻥 뚫려져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가 자기에 맞게끔 간막이 벽도 세우고 화장실도 만들고 뭐 주방도 만들고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집이 다 한 2년 계약했어요. 그 2년 계약이 끝나고 나갔어요. 그럼 새로운 가게가 들어온다.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집이라면 들어온다라고 할 때 또다시 내부에 인테리어 하면 되잖아요. 그럴 때는 예전에는 음식점이었는데 이번에는 뭐 그냥 커피숍이다 했는데 컵은 맞겠또. 그 다음에 또 한 2년 있다가 나갔어요. 옷가게는 옷가게는 주방이 필요 없잖아요. 뭐 화장실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화장실만 있으면 돼요. 피팅룸 있으면 됩니다. 창고 있으면 창고 만들면 돼요. 그럼 2년에 또 나갔어요. 또 다른 샵이 들어와요. 이렇게 보편적 공간을 만들게 되면 들어와서 입주해서 생활하는 사람이 공간을 적절하게 분리해 가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게끔 방을 딱 고정시켜 놓으면은 그 목적 아닌다면 못 사용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근대 건축에서 이거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칙이고 그 유니버설 그 디자인에 대한 뭐 많은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 분이 미스 반데로예요. 그래서 미스 반데로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하면서 유니버설 스페이스를 만들어야 되고 보편적 공간으로서 누구나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건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니버설 스페이스는 또는 유니버설 디자인은 누구나 또는 보편적인 공간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면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 디자인에 입각한 그런 공간 계획이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유니버설 스페이스 이론이에요. 속기 이론. 그래서 미스 반데를 찾으면 되는 데 있나요? 있네요. 1 알바르토 이 르꼴비제 3 미스 반데로의 답은 미스 반데로예요. 나머지 보면은 근대 건축가 중에서 아주 제일 거장들로 본다면 르꼴비제라든가 미스 반데로이라든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이런 분들을 예를 들을 수 있는데 이제 미스 반데로이 말고 이제 르꼴비제를 본다면 르꼴비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벨기에 출신의 이제 건축가고 이제 프랑스에서 많이 했지만은 대표적인 건축물은 롱샹 교회당이라든가 사보아 주택, 사보이 또는 사보아 주택이 있어요. 필로티의 전형적 구조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건축물이고요. 그리고 근대 건축의 오원칙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르꼴비제예요. 그리고 그 필로티에 대한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더미노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또 역시 르꼬르비제입니다. 그 다음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 이렇게 와선 형식으로 소형들이 왔죠. 와선 형식으로 만들어진 콘 모양의 미술관이에요. 뉴욕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이에요. 근데 이제 스페인의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은 그 프랭크 게리 작품이에요. 좀 성향이 좀 틀리지만. 어쨌든 거장들이 있고 그 거장들이 한 이야기라든가 또는 대표적인 건축물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한 번씩 살펴보시되 여러분은 산업기산, 건축산업기사는요 건축 역사 부분은 일단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부분을 깊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씩 이렇게 가끔씩 나오니까 지금 이야기한 그런 부분만 잘 알아주셔도 됩니다. 나중에 건축 산업기사 말고 건축 기사 시험을 보는 분들은 이제 건축 역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 다 풀어봤어요. 물론 이제 더 최신의 문제, 2021년 문제를 풀어가면서 가면 좋은데, 문제는요, 항상 돌려가면서 나와요. 최근 문제, 그러니까 한 3년 전에, 5년 전에 문제는 안 넣을 거다가 아니라 3년 전 문제를 들춰가지고 와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한 10년 전 문제를 와서 내기도 합니다. 근데 건축 계획이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건축 법규하고는 틀려요. 법규는 개정이 되면 바뀌지만은요, 건축 계획은 바뀔 게 없어요. 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년 전 문제나 아니면 한두 달 전에 그런 최신의 문제나 아니면 10년 전의 문제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건축계획은 관연도 문제라든가 최신 문제도 안 풀어봐도 돼요. 더 오랫동안, 그러니까 더 오래된 문제를 풀어봐도 됩니다. 법규는 근데 최신의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최근에 경향도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시공이라는 그런 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이번 시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건축계획 과목 쉬우니까 복습도 해두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